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전직 사회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고, 제가 교육청 시험도 봤는데, 교육청 시험이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청 시험도 그렇고, 서울시 시험도 그렇고, 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별 편차가 심하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건 아주 쉽고 어려운 건 또 아주 어렵고, 그래서 쉬운 건 쉬운 것들을 좀 빨리 넘어가고요, 어려운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예, 일탈이론이에요. 일탈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탈이론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봤을 때, 쭉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모방과 학습의 결과, 특히 요 학습, 자,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차별적 교재이론이죠.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일탈행위자나 하위문화자와 어울리면서 그들의 행위를 학습함으로써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하죠. 너무 쉬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실험법이죠. 실험법입니다. 이것도 근데 문제 유형치고는 조금 새로웠다라고도 볼 수, 어렵진 않았는데 새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법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를 했고요. 두 집단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은 아니죠. 한쪽에는 뭔가가 가해지고, 프로그램이 가해지고, 조작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가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서는 한 집단에게만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한 게 독립변수를 가한 거고, 실험을 한 거고, 조작을 한 거고, 프로그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실험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쭉 읽다 보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실험을 끝내면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룹원 중에서 증진 효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이트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람들만 남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진짜 실험의 결과는 요거예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자, 그런 데이터를 다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소수의 사람들만 남겠죠. 그러면 그걸 원데이터로 해서 결과를 내면 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연구 결과를 분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조작이 일어났어요. 조작이.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연구 주제 자체가 비윤리적이진 않죠. 연구 주제는 유산균이 얼마나 유익균 증진 효과를 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연구 주제 자체가 비윤리적이었다고 평가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4번이죠. 연구 결과를 의도대로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했어요. 자료를 조작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였다. 이 정도로 여러분 평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특이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 참여 플랫폼, 그 다음에
정부 역시 넣어도 현재 이제 정부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국민정책 제안, 국회 청원 심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이스턴의 모형으로 접근하면 다 거의 다 투입의 과정이죠. 투입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귿이 뭐 정책 제안이 산출이라고 해도 아니죠. 투입 과정이죠. 모두 투입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니은은 잘하면 우리가 상을 줄게. 그러니까 잘해. 의견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니까 시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니은은. 다만 디귿 국민 정책 제안은 국민들 보고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국민정책 제안과 국회 청원 심사는 모두 국민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방식입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이 정책이 좋아? 좋아. 그러면 입법 과정이 필요해? 그럼 입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국회 청원 심사도 일정 정도 인원이 차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시 공간의 제약을 완화하여 정치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전자민주주의,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달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모두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보기 1은 A국에서 제정된 법률 조항의 일부랍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험한 법률이죠. 보니까 자, 헌법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법률이래요. 위험한 법률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A국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말고 정부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분립의 원칙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을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예, 딱 봤을 때 권력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권력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입헌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뭘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로 가는 거죠. 독재. 자, 기억법 보겠습니다. 입헌주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맞죠? 헌법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헌법을 변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어려워지죠. 이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소수 독재자의 권리와 어떤 소수의 독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이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워져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만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다. 독재가 효율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어떤 과정이 효율적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적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행정부에서 막 법 만들어버리고 그럼 빨리빨리 만들고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 보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적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 합법성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권력 분립의 원리는 지금 다 예전역에 지나갔죠? 예전역에 지나갔습니다. 행정부에서 법률을 공포하고 하는데 어떻게 권력 분립의 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보기에
자, 보기 가나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 자, 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300명 구조화된 문항. 여기 중요한 말 있죠? 구조화된 문항. 뭡니까? 진문지법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보겠습니다. 자, 미친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관 관찰에서 참여관찰법이죠. 줄여서 관찰법.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자, 가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된다. 맞죠? 양적 연구가 진문지법하고 실험법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가에 나타난, 그러니까 자료 진문지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안 되죠. 문맹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가 좀 그렇죠. 나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나가 아니 가가. 이게 이제 대량의 자료 수집에 유리하죠. 진문지법이.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경험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적 자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은 경험한 거니까 경험적 자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경험적 자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 얻은 자료가 경험적 자료가 아니라요. 경험적 자료는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자료는 물론 진짜의 의미로서는 경험적 자료는 양적 연구에도 쓰이고 질적 연구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전직 사회 공무원 시험의 수준에서는 여러분 경험적 자료는 양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자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와는 달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나에도 경험적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으나 주로 경험적 자료는 객관적 자료는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 이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는 잘 나오진 않죠, 여러분. 잘 나오진 않아요.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이라는 게. 자, 근데 어쨌든, 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개념이 모호하다.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좀 비판을 받긴 해요. 그래서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자, 그러면 A는 재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땡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과도하여 B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면 요 B는 너무 과도해. 그러면 이거는 적정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확성의 원칙이 강조될수록 사법권보다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전혀 상관없어요. 입법권과 사법권이나 아니면 권력분립의 원칙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이 그쵸? 비례해야 된다는 것이다. 비례해야 된다.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다 적정성입니다. 적정성. 그렇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3번.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A와 달리 B는 자,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A와 달리 둘 다 여러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여기서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를 얘기하겠죠. 자, 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달리. 자, 그 다음에 자,
B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B는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에 이건 불소급의 원칙이죠. 이거는 적정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소급금지 원칙 또는 불소급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죠.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6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좀 앞부분은 좀 쉬웠어요. 그죠? 앞부분 좀 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웠는데 특히 경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집단은 이것도 너무 쉬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문제는 쉬워요. 문제 유형 자체가 쉬운 거예요. 자, 이 집단은 자기가 속하고 싶어하는 집단.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 기준. 자, 기준이 되는 집단. 게임 끝난 겁니다. 기준이 되는 집단 뭡니까? 기준. 준거 집단. 준거 집단. 자, 정답 3번. 자, 이 집단이 자신의 소속 집단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준거 집단이. 만약에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다르게 되면은 우리는 내면적으로 불안감과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 중에서도 이게 로크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로크. 자, 그러면 로크에 대한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로크의 사상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쭉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안 봐도 사실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많이 보셨을 거고, 보셨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로크의 사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저는 사실 이번 딱 로크 나오자마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 담겨져 있다. 저항권 사상이. 그래서 그거를 뭐 미리 알아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읽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얼마든지 정부가 어떤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이를 변혁하고 폐지해서 이제 새로운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항권 사상이거든요.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저항권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죠. 정부가 신탁한, 위탁한, 양도한 그 근거에서 우리는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양도해서 정부를 세웠지만 그 정부가 우리들을 오히려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 너에게 저항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로크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여서 여러분 로크는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로크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했죠.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론입니다. 이권 분립론이기 때문에 로크랑 안 어울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계약자의 이론과 안 어울리는 말이죠. 모든 사회계약자의 이론은 자, 국가를 수단으로 보지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첨부인권서를 얘기하는 거고 첨부인권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연권은 변경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첨부인권서를 자, 주장하죠. 다 첨부인권서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로크는 위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렸잖아요. 위임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위임을 했으니까 저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눠보면 홉스는 전부 위임, 전부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 루소가 위임 불가죠. 루소가 위임 불가고.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의 독립선언 안에 들어가 있는 로크의 사상은
저항권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A에 대한 설명. 자,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A. 예. 자, A는 아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운전직 사회 시험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 A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운동. 사회운동. 자,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대중이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사회운동, 무브먼트,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자, 뭐,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을 딱 떠올리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A라고 딱 주어졌으니까, 뭐 그런 건데, 아,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하고 선지 내려가도 됩니다, 사실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오늘날에는 이 사회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응원봉을 들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촛불 들고 했는데, 응원봉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사회변동을 촉발되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동력이 되게 된다. 맞아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사회가 변화하기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사회변동을 달성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다.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구나. 비슷한 말이구나. A가 사회운동이라는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4번. 기존,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 문제 푸는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3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왜냐면 3번하고 4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3번은 다수의 사람이 사회변동을 달성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도. 또 사회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회운동이 될 수 없어.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만 사회운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사회운동도 여러분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이게 그냥 현 정부를 지키자. 현 정부를 지키자. 이런 운동도 있잖아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운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 보수지향적 사회운동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라고 해서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도 사회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기존의 가치, 기존의 권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변동을 저지하려는 것도 사회운동이다.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도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국제연합입니다. A는 일단 표가 많죠? 전체 193개 회원국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A는 뭘까요? 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총회. B는요. B는 뭘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A에서 채택했다. 여기 B는 뭘까요? A는 총회. B는, 자, 이사국 나왔죠. 근데 각국 하나만 반대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거, 안보리. 안전보장사회.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총회에서의 의결을 1국 1표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각국은 지금 반대했으니까 A 상임이사국에 해당된다라는 거 맞아요. 왜? 상임이사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A 및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안보리의 이사국은 15개 이사국이죠. 맞죠? 근데 모두 A에서 총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만 해당이 되는 얘기죠.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만 2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지. 5개는 고정돼 있어요. 미영프러중이라고 하는 5개의 상임 이사국들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고 이들이 이 5개 국가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안보리의 실질안건이 통과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를 보고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무 설계 과정이 시험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재무 설계 과정을 수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해봤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가 어떤 사회과학을 할 때 그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본 이제 이게 폼을 여러분이 알면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어차피 순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항상 여러분 재무 설계가 됐든 무슨 뭐 어떤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이게 항상 1번에 와야 돼요. 목표 설정이.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봐? 나를 돌아봐야 돼. 현황 파악을 해야 될 때 현황 파악.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자, 세워진 계획대로 계획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또 다시 새로운 걸 설정하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일단 미음이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요게 키였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사회과학의 계획은 목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연구의 주제가 연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연구의 주제. 왜 이걸 내가 뭘 지금 밝혀내고 싶은 건지. 재무 설계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항상. 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목표가 뭔지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설정한다. 장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제일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현황을, 부채 현황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디귿 계획이라는 거는 수립한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디귿리을이 이어져 있어야 되겠지. 디귿리을. 이런 것도 여러분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이렇게 이 정도는 접근이 돼야 돼요. 당연히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하겠지.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뒤로 갈 거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재설정하고, 이건 뺀 뒤로 가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일단 디귿리을이 붙어 있어야 되고, 순서대로 디귿리을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이 맨 끝으로 가는 거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이냐,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근데 모든 사회과학의 첫 번째는 뭐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학이 아니라 경영학이죠, 경영학.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갈까요? 자, 12번. 정부 형태 문제네요. 정부 형태 문제. 자, 가는, 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행정부를 구성한대요. 게임 끝났죠? 가는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국민이 직접 선출한대요. 대통령제. 이런 건 아주 쉽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그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안 돼요. 내각 불신임권을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제에서는 연립내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립내각, 단독내각을 논의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양당제 결과가 나오면 단독내각, 그 다음에 다당제 결과가 나오면 연립내각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제는 그냥 다 단독으로 내각을,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자, 연립내각이란 말은 대통령제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의원내각제의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고, 맞아요. 행정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의회 예산권을 통해서 서류를 견제한다.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 대통령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은 같죠. 하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와, 13번. 네. 13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지금 총 수입이 100, 180, 240, 300, 325, 1, 2, 3, 4, 5. 자, 그럼 비용이, 이젠 비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비용을. 자, 비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을 보면은, 일단 비용은 서비스, 일단 여러분, 비용은 생산비용하고 운송비용하고 나뉜대요. 생산비용하고 운송비용하고 나누는데, 일단 생산비용은 일정하죠. 40만 원으로, 개당 4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용은, 그러니까 생산비용은, 자, 생산비용은 40,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80, 120, 그 다음에 200, 아니다. 160이죠. 죄송합니다. 160, 200, 이렇게 일정하겠죠. 그쵸? 일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젠 서비스,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아래와 같대요. 아래와 같대. 그러면, 자, 여러분, 무조건 이제 만약에 두 개를 보내. 그러면 서비스 1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서비스 2를 할 수도 있고, 더 저렴한 것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여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일단, 하나를 생산할 때는 서비스 하나 운송할 때는 뭐 서비스 1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여기가 24가 되는 거죠. 24. 그쵸? 그러면 이제 전체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쵸? 64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윤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윤까지 나와야 합니다. 자, 이윤이 몇이라는 거예요? 100에서 64를 빼면 되는 거죠. 100에서 64를 빼면 36 나오겠네. 하나 생산할 때. 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 먼저 두 개 해볼게요. 두 개.
두 개는 서비스 1 두 개 할 수도 있고 서비스 2 할 수도 있죠. 근데 서비스 1 두 개 하면 딱 봐도 48이잖아요. 24 곱하기 2 하니까. 그러면 36 하는 게 낫겠죠. 두 개 운송해주는 서비스 2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에 36을 더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몇 나올까요, 여러분? 36을 더하면 1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총 이윤을 자 계산을 하면 자 80에 그쵸? 80에 36 하니까 저 116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6, 180에서 116을 빼면 얼마야? 180에서 116을 빼면 70 아니다 64 그렇죠? 74죠 74 64네요 죄송합니다 64가 나오네요 그렇죠? 64 그렇죠? 64 맞습니다. 자 그럼 64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3개는 요거 서비스 자 요거 이거 3개 쓰면 일단 안 되겠지. 이거 3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고 요것도 되겠죠? 그래도 50이 됐잖아. 그냥 요거 서비스 3 쓰는 게 낫겠지. 50. 그러면 50이야. 자, 요거 더하면 170이야. 자, 그러면 240 마이너스 170 하면 얼마입니까? 70이겠네요. 이윤이 70. 자, 그 다음에 자, 4개. 예. 자, 운송 4개를 할 때는 자, 여러분 4개를 할 때는 서비스 3하고 하나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74. 그쵸? 7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거만 4개 하면 안 되겠고, 요거 2개 하면 72네. 그쵸? 74보다 72가 작네. 그러면 서비스 2를 2개 쓰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72. 자,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232가 되겠죠. 232. 자, 그러면 이거는 6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개. 자, 5개는 이거 3개 이거 하면 86. 요거 2개보다는 요거서 싸니까 자, 86이 제일 낫겠네요. 86. 그러면 286. 자, 그러면 325에서 자, 이거 근데 계산하지 마. 왜? 어차피 이거 안 나오잖아. 68 안 나오잖아. 그쵸? 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가 이윤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기억 자리에는 3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 서비스 1의 가격이 118만 원으로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랑 여기 한 개가 더 증가한대요. 그럼 한 개든 2개든 뭐 증가한대요. 원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여기서 증가한대.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자, 18이다. 18이다. 서비스 1이 18이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건 서비스 3이니까. 그럼 여기서 서비스 3에서 18을 하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72가. 여기만 제가 따로 뺄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기존 자, 생산 비용 160에 운송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72가 아니라 이게 18이 된다고 한다면 자, 18이 된다고 하면 이게 50 더하기 18이잖아요. 그러면 68이네. 68.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8이니까. 그러면 228이야. 228. 그러면 228이야. 그러면 총 이윤이 300이니까. 총 수입이 300이니까 300에서 28 빼면 72가 나오네. 이윤이 70보다 커지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68이야. 요게 68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게 72로 바뀌네요. 자, 그러면 자, 이윤이 가장 큰 게
4개가 되겠죠. 4개. 예,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1개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개 하나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놓은 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딱 멈춰놓고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계산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예금 주식 채권이래요. 자, A와 C는 만기가 있다. 여러분, 주식은 만기가, 예금은 정기 예금일 때는 만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도 만기가 있긴 하죠. 그렇죠, 예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A와 C는 만기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C의 가격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자율과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팔 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C가 나왔어요, C. C가 채권입니다. 만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채권이다, 채권. 자, 그 다음, 그러면 A는 같이 만기가 있으니까 이거 A는 예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하나 주식이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B에 투자한 자금은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주식은, 자, 발행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쉽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이익을 얻을 수, 자, C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이게 문제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였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 이제 옮겨 치면서, 틀렸네요. 그쵸? 있다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푸셨던 문제는 여기가 아마 없다였을 거예요. 없다. 오케이. 자, 3번 귀엽게 봐주시고요. 3번. A는 B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예금이 어떻게,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습니까? 틀렸죠. 반대로 돼야 되죠. 그다음 B와 달리 C는 투자원금이 보장된다. 네, 주식은 투자원금이 잘 보장되지 않죠. C. 자, 여러분 C도 투자원금이 뭐 보장될 수도 있지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C도. 그러니까 채권은 철저하게 발행 주체의 뭐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경우는 투자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보장되게 되는 게 아니라 보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국채는. 그러니까 채권의 발행 주체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채인데 회사채에 그 기업이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 채권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투자원금이 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채권은 시세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투자원금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보장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정할 수 없다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예, 15번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15번. 아래 표에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3%를 목표로 한대. 그리고 여기 나온 값은 목표 물가 상승률에서 실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래. 그럼 우리가 목표 물가 상승률을 아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을 구해야겠죠. 그쵸? 자,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A는 물가, 이쪽이 물가래요. 그리고 이쪽이 경제 성장률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 물가, 실제 물가 상승률, 실제 경제 성장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뺀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T년부터 해볼까? T년 A, B 보도록 할게요. 자, T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실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목표에서 실제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그러면 X는 뭡니까? 5네요. 5.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자, 목표가 3이었죠. 3에서 빼줬더니 어떤 숫자를 빼줬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대. 자,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X는 8이겠죠. 8. X는 8. 그 얘기는 여기가 8. 실제. 이거 지금 실제 쓰는 거네요. 지금 실제.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에서는 자, T 플러스 1년은 자, A를 2에서 X를 뺐더니 5가 나왔대. 자,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 X를 뺐더니 5가 나왔대.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T년에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아니죠. 물가도 오르고 물가는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실업이 올라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AD의 상승 상황에 불과합니다. AD 상승 상황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T년에는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T년에는 자, 실제 경제 성장률은 8, 실제 물가 상승률은 5라고 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T 플러스 1년보다 T년에 T년이 이제 호경기잖아요. 플러스니까 호경기. 호경기에 국공채를 호감각 기억하시죠?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각해야 된다. 정답은 3번. 자, T 플러스 1년에는 여러분 지금 T 플러스 1년에는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불경기라는 얘기입니다. 불경기에서는 확장 정책을 써야 돼요. 긴축 정책을 써야 돼요. 확장 정책을 써야 되겠죠.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알겠죠? 그래서 실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좀 특이한 문제예요. 근데 잘 나오는 문제인데 접근 방법이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읽어봤는데 이거 잘 읽어야 돼. 보통은 여러분 을국이 각국을 식민 통치하면 을국의 문화가 각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각국은 고유 문화를 사용하는 금지했대. 근데 각국 사람 여기 중요해. 여기서 반전이야. 끝까지 저항했대.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저항감이 굉장히 센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을국 사람들이 각국 문자에 영향을 받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만약 뭐
도자기 문화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역동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뭔가가 이제 일어난 거죠.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각국의 문화 체계가 을국에서 크게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각국에서는 자극전파나 문화변동 나타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2번, 각국은 직접 전파로 운한 문화전파, 식민지배 자체가 직접 전파인데 그게 이제 뚫리질 않았던 거야. 문화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문화동화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동화 정도 수준인지 융합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건 아직 몰라요. 이 주어진 글을 보고 문화 동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기존의 문화가 여기서 각국의 문자 체계가 자국의 문자 체계를 반영해서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완전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용한 건지 뭔지. 자, 문화 동화라고까지 하기가 힘들다. 이건 약간 힘들다. 4번. 자,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자발적, 그쵸. 얘네는 자발적이지. 만약에 각국에서 문화 변동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강제적이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일어난 거니까. 근데 을국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와보니 각국 문자 체계가 좋네. 우리가 배워야지 라고 했으니까 그건 자발적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보기에 법에, 이것도 좀, 그쵸. 새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의 정의, 그러니까 법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이념. 자, 법의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자, 여기서 이제 평등과 관련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평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그러면 자, 법의 이념 중 A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본질적인 내용은 평등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는 뭐예요? 정의예요. 법의 이념 중 정의. 아시겠죠? 정의다. 자, 그리고 쭉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평등에서 보통 선거는 뭡니까? 보통 선거는 기억. 보통 선거는 지금 형식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 다른 말로 평균적 정의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누진세는 같은 것은 같게, 이거는 모두 똑같이, 선거는 모두 똑같이. 그 다음에 누진세는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세금 더 내는 거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건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자, 이거 다른 말로 이거를 절대적 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상대적 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정의는 개인의 사회생활이 부호하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A는, 지금 이 1번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의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 형식적 평등은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평균적 정의라고 불러요. 이거를 배분적 정의. 잘 보이시죠? 배분적 정의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맞네요. 그렇죠? 정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에요. 누진세는.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와 상관이 없다. 이것도 이제 좀 단순히 요걸로만 문제를 내지 않고 요거를 평등을 법의 이념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출제한 아주 좀 특이한 문제다. 아주 특이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뭐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사회보장제도. 자, A는 뭘까요? A.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회보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거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자, 소득 인정이 아래 이하의 기준에게 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죠. 자, 이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아주 전형적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A는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틀렸네. 2번 보겠습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B가 아니라 A.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C는 C와 달리 A는 맞죠? 예. 요거 두 개는 금전적, 이거는 비금전적. 그러니까 3번 맞네. 정답은 3번. 그렇죠? 4번. 자, 정부 재정 비용으로 전액을 충당하는 건 공공부조. B.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죠.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이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나는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소송 당사자가 이거 틀렸죠. 헌법재판소가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는 법원에,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문명에 맞으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나 모두 참여재판관 과반수 아니죠.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국회가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로 입법 부작위 이런 걸 우리가 입법하지 않았다 이거를 입법 부작위라고 얘기하고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위헌심사형이 아니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지. 지금 나는 요거를 가를 신청해서 기각당했을 때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왜 틀렸는지 다 확인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20번도 여러분 좋은 문제인데 좋은 문제예요. 꽤나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월부터 2월까지의 변화는 수요가 증가하고,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볼게요. 저 하나하나씩 필기하고 지울게요, 여러분.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번 먼저 볼게요. 기억번. 1월부터 2월로 넘어갈 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뭐가 더 클지 모르잖아요. 이 변동폭이 뭐가 더 클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그쵸? 자 그러면 판매량이 20에서 24로 커졌네. 그쵸?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2월부터 3월까지의 변화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했겠죠. 두 번째, 생산비가 하락했대. 그럼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은 오르겠네.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오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요거 또 똑같네요. 요거. 자, 근데 24에서 24 늘지 않았네. 그렇지? 2월, 3월 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X.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폭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기억, 니은 됐죠?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번으로 갈게요. 디귿번. 자, 디귿번을 보니까 3월에 비해 4월에 판매 수입이 나왔어요. 판매 수입은 계산을 해야지 뭐. 그렇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요 상황이겠죠. 요 상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야지 뭐. 4.5 곱하기 24 해야지. 108이 나올 거예요. 5 곱하기 22 해야지. 얼마 나올 거예요? 110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3월에 비해 4월에 판매 수입이 감소했다. 틀렸죠. 2 올랐는데. 그 다음에 리을번 3월부터 4월까지의 변화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도 증가하고 거래량도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가 상승했어요. 공급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봐야 돼? 같이 움직이는 거 가격으로 확인해야 되겠네. 그러면 3월에서부터 4월까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4.5에서 5로 올랐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같이 움직이는 것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파악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까지 비교해서 뭐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으로 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좋은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렵고 새롭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서울시 다 공개된 문제니까 요 서울시 20문제를 잘 분석해내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강의를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언제나 멀리서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운전직 사회 김현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해설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